자,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2020년 세움 장애인 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의정부 세움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조은경입니다. 먼저 오늘 세움 정책 포럼을 위해 수어 통역을 해주실 분은 의정부 수어 통역센터의 박명희 실장님과 양우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마다 저희가 의정부 국제회의장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정책 포럼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유튜브 중계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움 해마다 장애인 정책 포럼을 통해 지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 서비스 도입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시민,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킴이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이용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제 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김단님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국내 여행지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례 발표로 정윤선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그동안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해온 박영애 활동가님과 남가영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정책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의정부 세움 자립생활센터 장영일 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신도시라 불리우고 번화가인 밀락이지구에는 횡단보도 전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사고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저희 정책 포럼을 함께 해주시는 분도 혹여 밀락동에 가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민원도 넣어주시고 그랬을 때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해 하시고 저희 정책 포럼 많이 시청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확보와 편의 증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의 일상 속 접근성 확보 및 편의 증진법에 관한 설치 기준들에서 김난진 사무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리는 잘 들리나요? 올해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됐고 이번에 세움센터에서도 이제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좀 앞으로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게 좀 편집이 돼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하기는 좀 실시간 소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온라인으로 이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세움센터에서 이 지역에 있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그 시설들을 조사를 할 때 그 교육을 하는 편의시설 조사 교육을 통해서 세움센터랑 만나게 됐었고, 그래서 거의 한 2, 3년 정도 인연이 되어서 계속 활동하시는 것들을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사실 지역 사회에 있는 삶터를 바꿔나가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근거에는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어떤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들에 대한 법을 근거로 해서 조사 활동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개선이라든지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될 거고, 또 앞으로도 이제 각 어떤 자립생활센터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일상 속에서 어떤 접근성을 확보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들이 나중에 배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이제 빠뜨리고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들을 조금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면 우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급속도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이 장애인에 대한 이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한 측면으로만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확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통합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개 국가의 정책적인 기조에서도 사회 통합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이제 반영한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의 기조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차이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개념, 가치관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시작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권, 접근권 이런 명칭으로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운동이 제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좀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것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게 뭐 크게 어떤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크게 넓어지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움센터에서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그 접근성 조사 활동들을 쭉 해오셨는데,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 확보하는 이제 활동과 운동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결국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장애물을 찾아서 없애 나가는 활동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없애 나간다는 거에서 이 장애물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장벽을 없애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장벽들, 장애물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건물의 입구에 있는 턱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제 밖에 다니다 보면 뭐 보도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인도라든지 거기에서 턱이 있어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것들 그리고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실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장애물이라고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도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식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게 큰 장애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교통약자들이 동등하게 사회 참여하는 데에는 결국 이 태도나 인식의 장애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동등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가 정보의 장벽인데 최근에는 이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실제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론회나 포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런 온라인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럼을 나중에 시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게 되겠지만 그때도 사실 이 정보화 시대가 점점 이제 급속화되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이 다양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정보에 대한 장애물 장벽이라는 걸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또 다양하게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세 가지 큰 장벽들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운동, 베리어 프리라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어 프리 운동을 할 때 이런 장애물들을 없애서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움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하셨던 포럼에 이제 들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포럼을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이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그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이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향상시키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접근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국내 법에는 크게 말씀드렸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제 줄여서 장애인 등 편의법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이 법은 현재 접근성 정책의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태가 됐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원래 도로, 공원, 건축물에 대해서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한다든지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거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아까 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이제 교통약자법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약자법은 교통 이동에 관한 어떤 기준들을 편의시설 기준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들 편의법에서 도로라든지 공원 건축물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도로가 어떤 이동에 관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다니는 게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이 교통약자법으로 옮겨와서 지금은 도로라든지 교통수단, 교통시설 같은 것들은 교통약자법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공원과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렸던 장애인들 편의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인데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부였고요. 이 두 부처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BF 인증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F 인증제도는 BF가 베리어 프리라는 말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이때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서 이 세 가지 법과 지침이 국내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어떤 편의시설과 설비, 어떤 설치 대상과 기준들을 다루고 있는 관련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혹시 괜찮나요? 그리고 이 각각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편의법은 어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드렸던 공원이나 건축물 같은 살아갈 때 보면 이 건물도 그렇고 이런 게 다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설비가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 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보통 이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어떤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보통 이제 뭐 주민센터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 어떤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설들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법에서 다뤄주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도, 보행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아마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랑 은행 같은 업무시설들을 포함해서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미용실, 편의점 같은 가게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근린생활시설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장애인들 편의법에 의해서 의무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의무가 부여가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 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지, 뭐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 기준들에 의해서 자립생활센터들이 보통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법에 근거해서 기초 조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제 이런 근린생활들이 다 설치를 하게
의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인등 편의법이 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그 건물에 그 만들어진 연도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 따라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뭐 같은 음식점의 체인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몇 년도에 생긴 음식점인지 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같은 식당이라도 어떤 곳은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어떤 곳은 의무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근 20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너무 작은 곳들은 개인 이제 어떤 업주들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런 법이 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겠지만 이제 이런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서 은행 같은 곳들은 사실 좀 규모가 바닥 면적이라는 거 어떤 평수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기업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이고 하다 보니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일상적으로 너무나 이제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천편일률적으로 연도와 바닥 면적을 통해서만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곳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조사와 개선 요구를 계속 꾸준하게 지역에 있는 센터들에서 진행을 이제 해야지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들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실 때 사실 제일 어려우신 게 가서 뭐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용 화장실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 동네 근처에서 이용하는 이런 곳들의 대부분이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면적이 너무 좁거나 약간의 차이로, 그러니까 딱 보면 커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영업장의 면적만 따져보면 법적 기준 이하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의무가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뭐 재산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활동을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는,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볼 텐데 이런 곳들이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접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뭐 대형마트라든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큰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집 가까운 데에 있는 어떤 이런 작은 근린생활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문제가 여긴 좀 제가 작성한 거를 조금 이제 넘어가서 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접근성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그런 뭐 맛집이다 해도 이제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곳들이라면 그게 진짜로 뭐 제대로 된 훌륭한 맛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는 오지 말라고 아예 뭐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차별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차별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이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 편의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대부분 이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은 곳이어도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동네에 있는 의원이나 치과 같은 뭐 한의원 같은 곳들도 바닥 면적이 이런 것들이 이제 2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종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작은 의원들은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장애인들이 뭐 휠체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내가 이 병원을 가겠다고 요구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어떤 그 바닥 면적과 건축 연도만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에 하나가 또 과도한 부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고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고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드는 게 시설주나 건물주에게, 시설주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게의 주인인 거고요. 건물주라고 하면 그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주와 건물주에게 어떤 이 편의시설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무가 있는 곳들도 의무를 완화해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 법 안에.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편의시설을 개선할 여지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법적으로 그걸 계속 빠져나갈 여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념은 사실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무장애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법에서 원천적으로 지금은 개선 활동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지금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사실은 제일 시급해요. 이것만 개선이 되면 센터들에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개선 요구를 할 때 너무 당당하고 간단하게 이 법적 규정을 들이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 편의증진법에, 장애인들 편의법에 이런 독소 조항들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활동들을 같이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연대 활동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래시몹 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공익 소송들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그 법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했었던 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게 좋지 이제 않은 것은 이제 다른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 법적인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지금 그거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 건물을 이제 앞에 계단이 너무 여러 개인데 만약에 이제 그 앞에 바로 보도가 있다. 그러면 경사로를 설치할 수는 없죠, 조건상. 왜냐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설치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대부분을 이제
점유하게 되거나 이러면 다른 법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뭐 통행인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그냥 법적으로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장애인법들의 어떤 접근성 그 기준들을 보면 의무는 주지만 실제로 의무는 갖고 있지만 니네가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돼서 이런 건물이나 시설주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인적 서비스라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도록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우리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접근성 확보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라는 의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냥 어떤 뭐 너무 작은 가게는 아니면은 법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니까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법적인 의무를 주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이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곳은 면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의무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의무는 분명히 다 주어지되 그게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의 의무의 단계를 뭐 나눠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의무는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스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뭐 세부적인 어떤 화장실의 뭐 면적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출입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약간씩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 조항들이. 근데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그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좀 모두에게 모든 시설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에서 계속 이런 편의시설 설치 개선 활동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편의시설 실태 조사 활동에도 기대를 조금 더 이제 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실태 조사나 개선 활동을 잘 해오셨지만 그 영역을 조금 더 다양한 종류로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오셨던 게 이제 화장실 같은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근생 중에서 이제 일부 어떤 종류들을 좀 해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다가 같이 더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너무 작은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입구에 턱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휠체어 사용자가 그 좁은 매대의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건 다 빼고 통로를 확보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같이 센터랑 지자체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인적 서비스나 정보 제공의 영역까지도 조금 이 실태조사 활동들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분들이 이제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이제 업주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방송을 나중에 혹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현실적으로 지금 법적 의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당사자들이 나서서 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그게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결과하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시설주와 건물주에게 설득을 하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일상 편의 증진과 적극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저에게 지역에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국내에 많은 여행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휠체어를 타고 턱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거나 계단 등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난감하고 실망해서 돌아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윤선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윤선입니다. 네, 저는 오늘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접근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장애 관광이 지금 정부에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해가지고 전국에 100곳의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렇게 국정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문턱 없는 경기 관광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관광지의 장벽을 없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저희처럼 이렇게 관광약자,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뭐 관광약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광지에 갔을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들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그런 일이 무장애 관광이라고 합니다. 자, 무장애 관광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접근성에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장애 관광은 이동성이라고 해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적 측면의 장애를 위해서요. 관광 상품 정보, 서비스 환경에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관광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관광 상품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홈쇼핑 같은 데서도 관광 상품 되게 많이 팔고, 그다음에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이 관광과 관련된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품을 팔고 정보를 제공할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상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뭐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뭐 19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러면은 그 상품 저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품은 그냥 일부에게만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저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늘 같은 대답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기술은 단 한 명을 위해 오늘도 더 좋은 답을 찾아갑니다.
텔레콤의 5G 기술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초시대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네, 지금 이 광고 보셨죠? 이 광고에서 보면은 네, 그 작은 턱 때문에 못 가잖아요. 작은 턱 때문에 못 가는데 여기서 이 정보 기술을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그 정보 기술은 여러 사람을 다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물리적 접근성은 여러 사람은 다 하면 한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턱을 없애는 물리적 접근성만 살짝만 개선하면 저 친구도 네, 저 친구도 다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 갈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친구를 볼 때 딱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턱이 있거나 이러고 못 가니까는 다른 같이 갔던 분들한테 그냥 먼저 갔다 와 나는 여기 있을게 이러거든요. 근데 이 턱 하나만 이렇게 좀 뭐 경사로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저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수원 화성인데요. 수원 화성 행궁 주차장이에요. 전에만 하더라도 이 행궁 주차장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어갖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요금 정산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여기는 그냥 다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하나가 자동 시스템으로 되면은 만약에 팔이 좀 짧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네, 이 자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서 한다 그러면은 너무 높아요. 키오스크가 너무 높아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보를 습득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물리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산정호수인데요. 산정호수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 수원 화성의 윤건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산정호수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윤건동에 있는 저 화장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변기가 화장실이 굉장히 좁은데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세면대에 안전 손잡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여기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가 들어가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 볼일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화장실이 작으면은 그 작은 화장실에 모든 법적인 규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다 설치해요. 다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산정호수에 있는 그 화장실인데요. 여기 보면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양쪽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문을 개방하지 않아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산정호수에는 화장실이 총 3개가 있어요. 그 상동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상가들 식당들 있는데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정호수 중간쯤 가면은 중간에 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은 이렇게 닫아놓고 그다음에 상가 쪽에 있는 화장실은 들어가면 너무 좁아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딱 하나 이제 상동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여행 가게 되면은 대부분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파는 식당은 많은데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김포의 함상공원과 여기는 이제 아침고요 소모관과 이렇게 매표소 있는데 보시다시피 매표소가 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진 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요. 데크로를 깔더라도 그 데크로에 계단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모두를 위한 이런 시설 아니고 그냥 일부만을 위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유실이에요. 요거 화성 윤건동에 있는 수유실인데 이렇게 데크로를 잘 깔아놨어요.
데크를 잘 깔아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바로 저 자동문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 이제 10cm 넘게 이렇게 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데크로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처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시설물을 잘못 설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물이 이렇게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휠체어 사용하는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수유할 때 이렇게 좀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시설물들은 그런 배려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휠체어 사용하는 엄마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다 촘촘하게 설치해 놔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유할 수 없는 네, 그런 환경인 거죠. 여기 이제 야외 시설인데요. 여기는 이제 관광지에 보면은 이렇게 정자들이 되게 많아요. 정자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테이블 뭐 이런 테이블들인데 테이블은 대부분 다 일체요. 네, 의자하고 네, 식탁이 다 붙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정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다 계단으로 돼 있고 들어갈 수 없게끔 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여기는 민속촌 쪽인데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기념품 파는 데는 실제로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는 기념품 파는 데 말고 요즘에는 이제 관광지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통 뭐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교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갈아입고 이렇게 여행하는 게 이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이제 보행로인데 이거는 이제 관광지의 보행로인데 오른쪽에는 파주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이고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 여기는 이제 그 융건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능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조선 왕릉이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평일에 가면은 전부 다 관광약자예요. 저처럼 장애인이나 아니면 고령자들, 그 다음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 소풍 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그 동료당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길은 굉장히 이제 그 일정 구간을 예,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다가 또 흙길에다가, 그 다음에 흙길에다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길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갖고, 이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세계문화유산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 그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게끔 아니면 이렇게 보행하는데 너무 힘들게끔 이런 길들을 전혀 정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길이에요. 돌길이요. 네, 저처럼 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이제 그 노인 가족들, 노인하고 아기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아기 엄마 유모차 끄는데 굉장히 힘들어했고 노인분들도 여기 가는데 예, 안내 이동부터 관광지 내 이동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관광지 내 이동 시설인데요. 관광지 내에서도 관광지가 넓다 보면은 네,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걷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꼭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도 넓은 관광지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다 걸어서 이동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 내에서 이동하는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코끼리 열차라든지 뭐 반딧불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행주산성에 있는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에요. 요거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고 행주산성 내에서만 교통약자들한테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는 장애인 콜택시
택시는 운행을 하는데 이거를 왜 운행을 하지 않냐고 했더니 역시 그냥 같은 대답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운행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여기다 세워두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세워두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2대씩이나 차놓고 실제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티투어 버스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부산의 시티투어 버스고 왼쪽에는 여수의 이제 시티투어 버스예요. 경기도에는 없죠. 네, 경기도에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이거는 시티투어 버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상이에요. 시티투어 버스가 저상이어가지고 네, 요게 휠체어 탄 사람들이 탈 수 있는데 이거는 부산역 앞에 있고 또 하나는 여수역 앞에 여수역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수시로 운행하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그 표를 하나 사면은 그 표 하나 사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 하나 사갖고 A 관광지에서 내려서 A 관광지에 둘러보고 나서 또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한 시간에 한 대씩 돌거든요. 몇 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맞춰서 가면 또 다른 B 여행지로 갈 수 있고 이런 이동 수단인데 경기도에는 아직 이런 시설물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의 여행조립센터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체 여행.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기간에서 뭐 오늘 예약했으면은 B 기간은 내일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상시 내가 뭐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는 뭐 저성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2018년 기준 16.5%밖에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는. 네. 그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장콜 같은 경우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포천시 거예요. 아니 제주 건데 포천시에도 포천시가 아니라 저기 파주시에 요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휠체어 3대, 4대까지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긴 하지만은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콜택시가 2대인가? 2대인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네, 아침 8시인가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밖에 이용을 못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딱 관내에서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성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안성에서 되게 황당했던 게 안성에는 이 굉장히 경기도 지역에서도 저쪽 내륙 지역에 있어가지고 여기 대중교통이 없어요. 여기 가려고 하면은 뭐 자기 차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콜택시가 딱 안성 시내에서만 다닌다는 거예요. 안성 시내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차 타고 좀 막판 나가야 된다고 안성하고 평택하고 딱 경계선에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계선이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데가 이게 대부분 경기도에도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동두천이면 동두천에서 시외 경계선 몇 킬로까지는 운행할 수 있어야지만 또 다른 지역이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렌트카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렌트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이 하는 렌트카 업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도에는 이런 렌트카 하는 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성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앱 서울, 경주, 대구, 부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경기도에는 아직 이게 없어요. 경기도에 아직 없어가지고 이 실제로 앱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난해한 경우도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제 경기도에는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경주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이렇게 그 가이드북하고 리플렛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요, 이제 점자 그 관광 안내도예요. 관광 안내도 리플렛처럼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자 안내 책자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실정인 거죠. 보면은 뭐 다양한 안내 체계가 필요한 리플렛도 있어야 되고 점자 리플렛, 그다음에 안내 지도, 홈페이지 뭐 이런 데도 픽토그램이라도 이렇게 그 삽입해 놓으면은 어디에 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은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어디에 식당은 내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지도나 아니면 안내 팜플렛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지금까지 없죠. 네,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근성인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이 네, 지금 올해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네,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관광업 종사자들 네, 교육이고요. 네, 요거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서 그 가이드, 그러니까는 뭐 해설사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고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들끼리만 이렇게 한 여러 명이서 단체로 갔다 이러면은 그 해설사분들이 이제 저희의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뭐 A 지점 갔다, B 지점 갔다, 뭐 C 지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맨날 떼거지로만 다닐 수 없잖아요. 저희 그냥 뭐 친구끼리 둘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가면은 그 관광지 그 앞에 보면은 딱 몇 시 이렇게 해설 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복궁 그러면은 경복궁에 뭐 10시 반, 11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설사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몰려가지고 그 해설사들 따라서 이렇게 쫙 해설을 듣기는 해요. 근데 다른 관광객들, 보행이 가능한 비장애인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하고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접근성이 되는 위주로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그 해설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광지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해설을 다 들을 수 있는 동선이 짜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광약자들을 위한 이제 가이드 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약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 교육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대상들이 많은 데제가 이제 그 몇 분야만 이제 추려봤어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문화재 관리 인력들, 네, 문화재 관리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해설사들, 그다음에 문화재 위원들, 네, 문화재청 공무원, 문화재 선정위원 등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 무장애 관광과 관련돼서 활동하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되게 많이 부딪혀요. 문화재 그 선정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그 문화재를 되게 경직되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뭐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복원이 됐거든요. 복원이 됐을 때 접근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선정위원들 때문에 접근성을 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도 항상 그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관광지를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지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옛날 관광지들을 이렇게 재현해갖고 새로 만든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만드는 과정이면은
그 만드는 과정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드는 이런 데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편의증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까지 다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은 대부분 관광시설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관광지 100곳 중에 경기도가 9곳이 있어요. 경기도가 9곳인데 보면은 이렇게 뭐 한국민속촌, 세비원, 시흥, 갯골, 뭐 수원, 화성, 연무대, 홍주삼도 이렇게 있는데 열린관광지 100곳 중에서 경기도가 9곳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 접근성이 좋아지냐 그건 아니고요. 열린관광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100%딱 열려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열려가는 관광지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 해갖고 완전히 열려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정말 여행에 있어서 어떻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되는지에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정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활동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공중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접근성에 대해 모니터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강영희 활동가님께서 밀락 2지구 이게 2010년 이후에 조성된 의정부의 신도시인데요. 여기를 갖다 조사한 활동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었던 강영희입니다. 최근에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전제가 장애인 이동 및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접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고, 둘째로는 밀락 2지구를 장애인 접근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락 2지구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이유는 상업지역으로서 의정부에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곳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락 2지구를 조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장애인 평상시처럼 시각장애인의 선형 유도블록을 따라서 걸어가고 왔더니 저명 유도블록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너려고 할 때 보도 위에 턱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널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이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를 따라가고 왔을 때 거기에는 이제 볼라드 간격들이 매우 좁아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유모차, 비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점자 유도블록을 따라서 보도 위를 걸어갈 때 너무나 볼라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뒷부분으로 가봤을 때 이제 걷다 보니까 마주하는 어려움은 좁은 보도 위에 상가의 그 광고 풍선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점자 유도블록 위에도 설치되어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밀락 이지구를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마치면서 활동가들이 이제 의정부 도로과에 문의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담당자의 의견은 10여 년 전 공공 디자인 부분 턱 낮춤으로 밀락 이지구를 설계하였다고 해요. 근데 그 준공 후에 여러 가지 불편 상황과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제 점점 그 부분 턱 낮춤 그 구간을 전체 턱 낮춤 구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고 향후 점점 고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그 볼라드는 이제 불법 주차 때문에 그렇게 볼라드가 많이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 밀락 이지구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참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밀락지구에 공공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방해하는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점자 유도 블록을 시각장애인 의견을 수렴하여서 다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도 위에 세워져 있는 상가의 풍선은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점자 유도 블록 위에서 그런 것들이 치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 지도와 이용자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편리시설입니다. 그러나 밀락 이지구가 설치한 보도위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저희가 조사했던 것을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 편의시설 중에 이 장애분들 외출해서 활동하다 보면 저희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 저희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남가영 활동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세움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가영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세움에서 의정부 지역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조사에 참여하여 보았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면 휠체어가 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전은커녕 전진 후진만 겨우 가능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면 여유 공간이 없어 문이 닫히지 않아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봐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창고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20곳 이상의 장애인 화장실을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남녀 구분으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역시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화장실 입구 벽면에만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밀락이즈 구역시 사정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규격으로 설치된 화장실, 일반 화장실 안에 칸막이로 문을 대신한 화장실이 아닌 휠체어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애인 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가영 저희 활동가님께서 화장실 조사를 하는 걸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의정부에 대형 마트가 4층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2층에 보통 생활용품들을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장을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2층에 이제 100평이 넘죠. 거의 한 200평 이상 되는데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물었더니 1층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을 보다 말고 1층에 가서 이제 장애인 화장실에 갔었는데 이것들이 미리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시향착오를 거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협소하게 정말 법적인 규격에만 맞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창구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만들긴 했는데 잠궈 놓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었는데요. 지금 남가영 활동가 얘기한 것처럼 의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요것들이 좀 더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정부의 화장실 실태를 보시고 나서 김남진 사무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편집해 주실 거죠? 예. 그 화장실이 의정부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센터에서도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을 오래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같이 봤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뭐 마트나 이런 그런 데도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센터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쨌든 장애인용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몇 곳 안 되고 나머지는 정말 이용할 수 없는 막 진짜 어디 아까 그 활동가님이 그 조사하셨던 데 뒤에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데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용 화장실을 아까 그 전현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에도 있었지만 화장실이 그러니까 그 법에서 뭐 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이제 의무 시설이지만 그 화장실을 남녀 별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1층짜리여도 넓어서 이제 의무만 있으면 남녀 하나씩 있으면 되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20층 이상 되는 건물도 남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2층에서 장 보다가 1층에 있는 화장실 갔더니 여기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20층에서 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지하 1층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정보가 없어서 또 높은 건물들은 승강기를 원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전층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고층부, 저층부 따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이제 사용 승인 받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다 열어서 했다가 나중에 저층부, 고층부, 홀수, 짝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20층에 있다가 1층까지 내려와서 다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3층을 홀수층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용객이 되게 많은 화장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남자활동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법적 그 바닥 면적만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문제고 아까 여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쪽이 밀락 이동 이쪽은 최근에 그 조성이 된 지구기 때문에 사실은 편의증진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도 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만들어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신축 건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휠체어가 안에서 회전할 수 없는 이런 화장실 구조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랑 또 뭐 5층, 6층 되는 마트 건물이면 당연히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다용층 시설인데 그렇다면 화장실을 적어도 2개, 3개 층, 그러니까 50% 이상에는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특히 마트는 층간 이동할 때 다들 뭐 카트를 이용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화장실을 정말 10몇 분 걸려서 찾아가야 되고 20분씩 걸려서 찾아가야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새로 신축이 되거나 이런 데들은 그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BF 인증이라고 해서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전체 층의 50% 이상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건물만,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공공건물만 BF 인증을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민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크고 다중 이용 시설이고 규모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그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 이제 일반 등급이 1개 이상 전층에서 1개 이상을 하게 된다면 우수 등급은 30% 이상의 층에 그 다음에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전체 50% 이상의 그 화장실 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BF 인증에도 좀 이제 그 각 단체들이나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 건의를 해서 의정부 시만에 어떤 BF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서 민간의 어떤 이런 그 근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경기도 관련돼서 경기도 시군구에 그 접근가능 관광지 모니터링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의정부에는 부대찌개 골목 외에는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가볼 데가 없는 게 왜 없을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의정부에서 뭐 베스트 의정부에 가볼 만한 거 뭐 베스트 10 이런 데 보면은 부대찌개 골목 빼놓고는 대부분 무슨 사찰 같은 데거든요. 사찰 같은 데다 보면 해룡사, 망월사 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도 이제 이런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센터들이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에 캠핑장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여기 의정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네. 하천도 뭐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데도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갖고 실제로 의정부에 와가지고 내가 의정부에 오면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뭐 숙박시설 이런 데 접근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접근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 이것도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야지만 의정부에 와서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또 활동가 분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영희 선생님이 아까 그 보도 이제 보행 환경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을 때 뒤에 이제 화면이랑 이런 거 보고 생각이 든 건데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보도 화면에 이제 막 그 점자글로 이어지고 볼라드가 앞에 있고 옆에는 그 풍선 그 광고판 같은 것들이 막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 지역이 저는 몰랐는데 2010년도 이후에 조성이 된 지역이라면 사실 보도의 폭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거든요. 그 보도의 폭 자체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좁았던 데다가 그 광고판이 있는 그 풍선 광고판 있는 위치는 보니까 건물의 대지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하고 이쪽에 평평하게 그냥 턱 없이 이어져 있지만 건물의 대지 안에다가 이 광고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지자체에서 치우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단지 이 볼라드들이 이 단차를 이제 점점 이제 전체 통맞춤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전체 통맞춤을 하면 정말 200% 불법 주차가 전부 다 이제 그 보도 위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못 다니는 거예요. 아예 이 볼라드를 피해서 지금은 내려갈 수 있었던 데가 그게 턱을 다 낮추면서 차가 올라와서 주차를 불법으로 해버리면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데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게 보도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로 뭐 이렇게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도 위에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아까 사진에도 보니까 옆에 무슨 특히 뭐 전기 배전이라든지 옆에 이제 그 차도가 있으니까 그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뭐 전기 배선함이라든지 뭐 그 아까 점자블록이 그 맨홀 뚜껑을 피해서 이렇게 꺾어서 설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맨홀이 이미 지하에 있는 거에 덮개기 때문에 걔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블록이 요만한 맨홀을 이렇게 꺾어서 가게 돼 있는 점자블록을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점자블록